김용남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의원님도 유튜브 있잖아요, 그렇죠? 용방불패 용방불패 TV. 유튜브. 그건 구독자가 많죠? 아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가 그럼 방송 마무리할 때쯤에 좀 뛰어들어서 또 구독하시게끔 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윤석열의 최후 진술 1시간 7분, 8분 막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보셨죠? 예. 저는 딱 자료를 받았는데 근데 77페이지. 예. 대충 봤어요. 대충 보셨어요. 굳이 뭐 이거를 네. 봐야 되나? 네. 근데 딱 자료를 봤는데 이게 77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했는데 이게 포인트도 뭐 컸고 그래서 1시간 좀 넘어서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요지는 다 보셨잖아요. 네. 총평 들어야죠 저희가. 총평. 딱 예상한 그만큼이다. 딱 예상한 그만큼. 일단 예. 그 가장 들어갔어야 될 내용은 정말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 근데 그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리고 왠지 개헌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건 뭐 지금 내일 모레 파면될 사람이 무슨 개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개헌은 그 시작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통로가. 네. 하나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회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낼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있어야 되고. 또 일단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희망 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예. 직무 정지되기 전에 예. 비상계엄 선포 말고 개헌 제안을 했어야죠. 사실은 제가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계엄 선포 전 이야기입니다만 예. 윤석열이 본인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시키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개헌 제안을 네. 제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 요런 내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든지 뭐 네. 적어도 그런 제안을 하면 그러면 임기를 채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이제 총선 이후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워낙 그랬죠.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해서 그래서 저 같으면 개헌 제안하겠다. 돌파할 그러면, 수 있는 카드가 그러면 그거밖에 없다. 전국의 이른바 주도권을 예. 대통령이 쥐고 갈 수 있거든요. 대통령 제안으로 시작되는 개헌 절차라면 그 개헌안에 어떤 내용은 넣을 거냐, 뭐 논의부터 시작해갖고 주도권을 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뭐 그 정도의 그 뭐랄까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임기 단축은커녕 본인의 임기를 무한정 늘리려는 시도를 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왜 개헌을 해?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는데 타노스처럼 딱 한번 딱 이렇게 하면 다 쓸어버리는데 그리고 뭐 국회 그냥 해산해버리고 비상 입법기구 하면 만들어서 되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들고 그냥. 그렇네요. 예. 그래서 김용남 의원처럼 생각한 그런 카드 정도였으면은 뭔가 민심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선택은 그게 아니었고 내가 한 번에 한 방에 가는 거야 이 생각을 해서 이 계엄 사태, 내란 사태까지 와서 지금 최후 변론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내용을 보면서 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잘했고 자아자찬 플러스 야당이 너무 못했다. 야당한테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경고의 목적은 달성했으니 내가 다시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은 개헌 또 안 할 거야. 안심하세요.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안심이 되셨습니까, 의원님? 근데 정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게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입 벌고 이른바 예. 거짓말을 너무 자주 심각하게 해요. 자연스럽게 좀 또 네. 하는 것처럼 하고. 아유, 그리고 이미 경험치가 쌓여서 네. 글쎄 직무 복귀 될 리도 없습니다만 직무 복귀되면은
계엄도 안 하고 안 한다. 개헌한다고? 개헌. 제가 보기엔 개헌 발표가 아니고 계엄 또 할 것 같은데. 네. 개헌한다고 했는데 계엄을 해버릴 거다. 개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들어봐 주세요. 개헌이 아니고 계엄한다고 아니 했습니다. 또 바이든 날리면 그 너무 웃기다. 이거. 사태가 되는 거죠. 내가 언제 개헌한다고 했냐? 계엄한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이 뭐 입을 벌려서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그건 뭐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이제.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이제 직무 복귀하면 어떡하지? 준비한다. 준비한다. 마치 이제 곧 돌아오실 거니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 이런 분위기.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한 뭐 발언을 보니까 개헌. 이거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런 취지에 또 얘기하면서 동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예. 부적절을 넘어서 이게 위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무 정지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실은 보좌 기능을 할 때는 네. 최상목 대행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런데.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였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저는 왜 저러나 싶은데 도대체 노림수가 뭘까? 지난번 관훈 토론회 가서도 예. 또 그런 상황이 닥쳐도 계엄 해제에 자기 참여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에 이탄인데 네. 노림수가 뭔지 잘 노림수가 모르겠어요. 진짜로 뭘까? 그게 노림수 없이 네. 저럴 리는 만무한 거고, 그리고 아하. 무슨 윤석열과의 의리 의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죽을 짓을 할 일은 없는데 노림수가 뭔지는 아직은 안 잡혀요. 그게 뭘까? 이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물론 뭐 윤석열이 내각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뭐 국무위원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뭘까? 이건 좀 궁금한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최종 변론 67분은 윤석열이 있었고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55회, 탄핵이 50회, 거대 야당이 44회, 야당 전체는 48회.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게 간첩이었단 말입니다. 25번. 간첩. 뭐 이게 북한과 야당을 연결시키고 또 이제 중앙선관위 선거 부정 이거 확인하려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 때문에 또 부정선거 때문에 또 북한 때문에 내가 이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논리 계속 만들어갔던 모습인데 이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런 윤석열의 논리 주장을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러니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말하는 수준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나? 바란 수준이. 아니 이거는 정말 그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집회에 아무나 골라 잡아서 말을 시켜도 평균치가 이거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평균치는. 물론 저 정도 얘기 아니면 저거보다 못한 얘기를 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집회 참석자의 평균을 내면 저거보단 나을 것 같아. 논리를 보나 뭐를 내용으로 보나. 그 사실은 한심하죠. 네. 자, 한심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 판단을 헌재에서 지켜보면서 극한 직업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생각 심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네. 인용을 했네요. 예. 네. 예. 그러면 뭐 이제 임명해라 이건데 예. 최상목이 또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인용 뭐 당연한 거지만 최상목이 있다다 싶어서 임명 이렇게 해버리면 또 늘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걱정. 이 타임에서 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임명하고 야 그 저 재판에 한 번도 참석도 못한 재판관이 새로 임명됐으니 변론 더 재개해서 열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헌재에서? 원래 예. 예를 들어서 판사가 한 명이 하는 단독 재판이에요. 네. 아니면
판사 3명이 들어오는 합의부 재판이에요. 근데 뭐 한 명이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변론 제기해야 되는 거고 네.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재판부에 뭐 부장 판사가 됐던 아니면 옆에 앉는 배석 판사가 됐던 네.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변론 종결 이후에 그럼 변론 재개해야죠. 사실은 변론 재개를 해서 증거조사 간략하게라도 하고 뭐 최후 변론 다시 듣고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부 3명의 재판부는 예. 원칙적으로 판결이나 모든 결정을 합의제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3명이 아하. 다 재판에 참여한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만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새로 하지는 않지만 증거 조사의 그 앞서 변론 종결 때까지 나왔던 증거에 대해서 다시 법정에 현출을 하고 이런 뭐 조서가 됐던 증인 신문 조서가 됐던 뭐 네.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됐던 다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친단 말이죠. 그건 반드시 3명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게 원칙인데 선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러면 9명이 반드시 다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8명이 탄핵 결정을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이 원래는 정원입니다만 8명이 한 적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은 숫자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8명이. 그러니까 추후에 끝났으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반드시 합의에 들어가야 되는 그게 법이면 네. 변론 제기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헌재는 다른 그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의 합의제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변론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헌재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헌재가 자 그러면 한 명이 이제 들어와서 완전체가 되니까 완전체가 돼서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면은 길어질 수가 있겠죠. 있죠. 법에 이제 명확히 없으니까 헌재 판단에 따라서 만약 근데 헌재가 8명 8대 0 이 최후 변론 다 끝났고 다 8명이 했는데 이걸 굳이 또 한 명이 들어와서 뭐 주구장창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끌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 헌재가 할 거다.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은 8명으로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8명이 얼마든지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아니 그리고 변론 재개를 하면 그것도 그러면 또 서울구치소에서 뭐 이렇게 줄줄이 와갖고 또 거기서 머리 대기실에서 머리하고, 분장하고 네. 뭐 헤어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나와서 최후 변론 또 들어. 그리고 또 김계리 변호사도 봐야 되고. 저는 개몽됐다고. 아.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진짜 그냥 우리 8명 결정하면 되죠. 예. 네. 그럼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가 또 이제 배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자꾸 너무 힘들어요. 얼굴 보고 뭐 저 예. 보는 게 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 변론 67분 하는데 처음 이제 보다가 도저히 다 못 듣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1시간 7분 8분을 그 얘기를. 그렇게 굳이 본인 스스로 고문할 필요 없어요. 재판관들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게 앉아있어야지. 본인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저것 때문에 네. 재판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똑같이 또 받을 필요는 없어. 그래요. 보여요.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다. 8대 0, 그러니까 8명으로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헌재 판단 언제 내려지고 어떤 결과 나올까? 이거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이제 최후 변론까지 다 끝났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제가 보기엔 3월 11일쯤 선고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평일을 거쳐야겠지만 평일을 거쳐서 뭐 거기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네. 기일을 잡겠죠. 그리고 결정문 작성하는데도 며칠은 필요할 거고. 네. 근데 3월 11일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월 11일. 네. 그리고 결론은 그 인용이죠. 인용. 그러니까
파면이죠, 파면. 파면 8대0 파면. 네. 이거는 뭐 저희 이제 오마이 TV 박종현 스페이스 나오신 분은 다 이제 8대0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네, 8대0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상황 이런 거는 이거를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을까요? 만약 기각 의견을 낸다 그러면 윤석열의 최후 변론을 포함해서 이 변론 과정에 나왔던 뭐 하이브리드전 뭐 해가지고 뭐 중국이 어쩌고 우크라이나 어쩌네 뭐 이런 논리를 다 넣어서 기각 그 써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을 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네,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전쟁하고. 그래서 그거 어쨌다는 거야? 그래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유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져와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기각을 한다 그러면 이래서 기각한다. 그게 더 진짜 그거 어렵겠다. 못 써요. 그건 어떻게 써? 그거 진짜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그거 못 써요. 쓸 수가 논리가 나오질 않는데. 나오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아까 이제 윤석열이 이제 구치소에서 온다는 얘기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확실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호차를 윤석열이 타고 왔다 헌재 올 때.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가 확실하다는 건데 그 파란색 우리가 예, 봤잖아요. 예, 매번 봤잖아요.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승합차 말고 캐딜락을 타고 왔다. 그러니까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은 타고 온 적이 있다. 전 건축을 들으면 충격을 받았거든요. 좀 그러니까 지금 예. 사실은 그 우리 헌정사 최초잖아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최초 사례란 그렇죠.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 왜냐면 그 전엔 다 전직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파면 된 다음에. 그리고 내란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현직 신분에서 구속될 일은 적어도 조치가 안 되는 없었는데 거고. 예. 이게 최초 사례다 보니까 경호와 교도 수칙 간에 이게 뭐 계속 그 충돌하면서 근데 경호 차량을 타고 왔다는 네. 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속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 제대로 그 뭐랄까 아직도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호처가 우길 때 교도관들이 그걸 제지를 제대로 못한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법무부 호송차에 뭐 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사실 딴짓하기는 어려운데 경호차에 탄다. 그럼 그 내 집 마냥 편하게 뭐 무덤 듯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예? 거기 교도관이 같이 동승을 했나 모르겠네요. 교도관이 동승을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네. 차를 만약에 경호차를 진짜 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타고 있었는지 네. 어제 이제 윤건영이 얘기한 걸로 보면은 거기서 뭐 증거 인멸이든 뭐든 뭔가 누구랑 소통하든 했을 거다. 뭐 김건희와 그러니까. 전화할 수도 있을 거고.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구치소에서 이제 피고인 된 이 사람을 경호차에 태워서 데리고 온다. 뭐든지 할 수 있게 놔둔다. 그랬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헌법 질서 우리나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네. 만인이 이제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윤석열 예외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아유 그러니까요. 그 좀 참 헌재 심판기일에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출석 안 했는데 꼬박꼬박 출석해갖고 뭐 꼭 출산하고도 출산한 거지만 한 번은 나왔다가 또 다 돌아갔잖아요. 그냥. 그왜 나왔어요 그날은? 그래서 뭐 드라이브 뭐 바람 쐬러 나왔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뭐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차를 타고 온 이 의혹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럼요. 예. 그게 일단 관여자가 본 사람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교도관들은 다 알 거고. 그렇죠. 예. 어.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직원들도 알 알 거고 거고. 여러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언젠간 드러나겠죠. 드러난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호처 얘기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 또 검찰이 계속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사실 그렇죠, 영장을 지금. 예. 맡고 있고 또 비아폰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네.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비아폰을 또 나눠주고 장관 후보자한테까지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고 이 A4 용지에 윤석열 번호, 김건희 번호에서 김건희 연락 오면 전화 잘 받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용현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맡고 있는 게 검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각하고 있는 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네. 이건 스스로 검찰 스스로 검찰 수뇌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가 관련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네. 근데 본인 스스로들 이 얘기 그냥 보여주는 거네. 그냥 보여주는 검찰 거예요. 수뇌부랑 네. 뭐가 있어요. 네. 내란하고. 예. 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네. 사실은 수사권을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영장 청구권은 지금 공수처가 생겼습니다만 네. 사실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권한이고 근데 이건 권한이란 말이에요. 영장 청구 권한이지 네.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흠. 자기 마음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요건에 맞으면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영장은 청구해야 되는 거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지 권한을 마치 그 본인 개인적인 아니면 검찰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권력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정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네. 그것도 거듭되고 있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렇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 말이 진짜 검찰 수뇌부가 이 내란 사태랑 어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가지고 있던 이 비화폰을 뭐 검찰 출석한 다음에 며칠 뒤에 제출했다 그랬나? 한 꽤 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네.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나흘 후에 그것도 이해가 안 돌려받은. 되고 당장 김용현이 가지고 있는 걸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깡통 쿠폰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찰 수뇌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보세요. 이제 검찰총장이 있고 그 밑에 대검차장, 차장. 뭐 법무부 네. 차관을 비롯한 고검장급이 한 8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밑에 검사장급은 일선지검장부터 대검의 부장 법무부의 무슨 실장까지 포함해서 검사장급은 한 50여 명쯤 되는데 네. 검사장급이 내란과 관여가 있으면 이 정도 하냐? 이렇게 못 하죠.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일선 검사. 일선 검사장 누가 관여가 돼 있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못 해요. 그렇군요. 잘라버리지. 딱 끊어내죠. 네. 그러면 한 8명 정도 되는 고검장급 중에 누구 하나가 관여돼 있으면 이 정도 하냐? 이렇게 안 해요. 조직 생리상 이렇게 안 해요. 그럼 결국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좀 이 정도로 심하게 하는 거는 글쎄 뭐 고검장급에서 관여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정도 네. 할 수 있겠냐? 제가 아는 검찰은 이렇게 안 해요. 잘 아시니까요 내부를. 예. 몸담았던 그 조직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한 사람만 우리가 딱 떠오른다. 중요한데요, 이 부분. 검찰이 피라미드 조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딱 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맡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조직이 돼버리니.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 김성훈 차장 건은 이렇게 이제 맡고 있고 검찰이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명태균 건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서울중앙지검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거 볼 때 일부 국민들은 검찰이 이제 열심히 한다. 검찰이 움직인다. 수사를 열심히 할 것 같아. 보도도 막 나와. 이거는 이제는 열심히 하네. 이렇게 또 물타기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미 많이 늦었고요.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고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자체가 일단은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창원지검에 계속 갖고 있으면 뭐 하냐 도대체 이런 지적이 더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보고서까지 해놓고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오면 예.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선 저희 이제 시작하는데요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수사팀의 상당수는 창원서부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명은 사실은 안 통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송을 받아서 서울중앙에서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건이 네.
근데 열심히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인가 그게? 그 자체가 창원지검에서 시간을 끌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와서 시간을 끌 거다.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강조할 것이다라는 건데 뭐 결국에는 검찰이 이걸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다음 정권이 어디로 가는지 이걸 또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열심히 높죠. 뭐 열심히 했다가 뭐 두고 봤다가 했다가 뭐 강약을 조정하면서 이미 사안 파악은 다 끝나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몇 달을 했는데요. 보고서도 나왔고 네. 위에 이제 올라왔으니까 결재까지 났으니까 그렇게 본다.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는 저희 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명태균과 뭐 김상민 검사 꽂아넣는 과정에서도 맞붙은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김영선 공천할 때 직접적으로 녹취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얘기까지 나오면서 윤상현한테 얘기해서 이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증거까지 나왔으면 김건희 수사는 피할 수 없다. 해야죠. 네. 그건 뭐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 제대로 해야죠. 그거는 검찰이 뭐 네. 이거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하겠죠. 건데. 이제 글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탄핵 결정 이후에는 할 거고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 보면 뭐랄까요? 요새 검찰 수뇌부 하는 거 보면 네. 실력이 옛날 그 오래된 선배들만 못하는 것 같아. 실력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아니 둘 다 문제죠. 네. 둘 다 문제인데 의지가 어떤 식으로 있더라도 네. 적절하게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를 염두에 두고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랄까 그냥 미룬다 내지는 뭉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뭉개면 안 되거든 이게. 빨리 사실은 반발 앞서가야지 반발. 음. 한 발도 많아요. 사실은 반발씩 앞서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해는 안 돼. 이게 이해는 보면 안 돼. 실력들이 없어. 검사 선배로서 실력이 없어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님 이거 한번 예측 좀 해주세요. 김건희 포토라인에 서는 그 시점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딱 서서 조사받는 그 시점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3월 한 하순쯤 되지 않을까요? 3월 하순. 예. 그게 너무 늦네요. 조금 늦겠죠. 3월 하순까지 봐야 예, 되니까 예.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결정을 못 하니까 이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검찰 수뇌부에서 지금 제가 보기엔 아.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네. 결정을 못 해가지고 3월 하순까지 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총장이 예. 결정을 해줘야지. 그래요. 그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자기 코가 석자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런 면도 그래서 없지 않아 보여요. 결정을 못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세울 거고 황제 조사 이런 거는 없겠죠. 아이 그럼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 그때는 뭐 2027년 5월까지 윤석열 임기가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고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좀 매주마다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건희 이제 이 육성이 공개가 되면서 이것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폐간 목숨 걸고 폐간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아니 저는 이거 보십시오.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이 육성이 공개가 됐는데 이 시점이 계엄 이후라는 거 아닙니까? 계엄 이후에 김건희가 누구랑 이제 통화하면서 했던 그 녹취가 공개가 된 건데 녹음 파일이. 저게 시점은 약간 조금 갈리던데. 갈려요? 예, 11월이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저 육성 파일의 시점이 네. 11월이라는 얘기도 있긴 11월이라는 얘기도 하던데. 있다. 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인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11월 아니면 12월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네. 대통령 배우자가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는 거 자체가 똑같아 부부가.
아니 그러니까 국회 개헌군번에서 그냥 국회 박살 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나 네. 영부인이라는 여자가 조선일보를 내가 폐간시키겠다고 하는 거나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부창부수라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진짜 개념들이 없어요. 그거는 확실하고 두 확실하다. 번째는 확인됐다. 배은망덕하다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누구 덕분에 대통령 되고 영부인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하. 저 얘기를 듣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측에서는 배은망덕하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네. 직접 확인하신 건 아니죠? 조선일보에 친한 아이고, 기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 안 될까요? 그거 인지상정 아닌가? 뭐 연락 안 해보셨어요? 네, 조선일보 연락 안 기자한테? 해봤어요. 아니 저런 걸 뭐 예. 누가 물어봐요? 저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김건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뭐 예측 생각해 보자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아유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진우 기자 말로는 계엄 후의 일이다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더 드러나겠지만 언론사에 대해서 아니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도 있지만은 언론의 자유, 표현 자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어떤 언론사든 간에 폐간시켜 버릴 거야. 근데 그것도 대통령이 한 말도 아니야. 인간인, 영부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참 진짜 매일 매일이 놀랍습니다. 매일 매일 놀라워요. 아니 본인 스스로 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그 머리 나쁜 사람이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저런 막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또 뭐 스스로를 가리켜서 진보의 오야봉이다 뭐 이런 표현도 네.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대체 해석이 안 돼. 맞아, 해석하기가 어렵죠. 근데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굳이 해석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네.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하는 거네요. 조선일보의 기사나 논조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구나. 뭐 이 정도 하고 치워야지. 저걸 뭐 깊게 분석하거나 뭐 할 네.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떻게 근데 폐간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거 잘 궁금한. 어떻게 폐간시키겠다는 거죠? 아니 모르죠.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초창기에는 뭐 MBC 네. JTBC 한겨레 뭐 네. 경향 여론조사 꽃 이런데 보냈겠지만 그 다음 타겟은 조선일보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야 조선일보 니들이 나한테 뭐 지적질을 해? 뭐 아니면 내가 하는 얘기에 딴지 거는 무슨 사설을 써? 네. 누구야 나와 그래갖고 나와. 여기 막 야구어망이든 뭐 노상어 이런 사람들이 막 가 있고 막 참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만약에 이제 계엄이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 나라가. 그렇죠. 노상어 수첩만 봐도 뭐 의원님이 이름 없었잖아요 그 수첩에. 노상원이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처 잘 모르는 은둔 고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 김건희의 육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이제 놓고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5월 9일 그 당시 윤석열이 그 녹취 2022년 2022년 5월 9일 네. 그 당시 보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 육성이 공개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게 뭐 그게 공천 해줘라가 아니고 회 줘라. 회 좀 드시게 해줘라. 사심이 뭐 그렇게 우스개로 얘기할 정도로 그거 뭐 에휴 설마 그거 뭐 좀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전체 내용이 다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공개되고 상현의 공관위원장이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라고 해명했던 게 다 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천에 개입했다는 빼박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것만으로도 이게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사실은 예. 이것만 갖고도 탄핵 탄핵 사유는 사유가 충분히 되죠. 그렇죠. 예. 탄핵 사유도 네. 되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네. 뭐 그거는 이제 특히 그 선거법은 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건 뭐 다 차치하더라도 네. 정당의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에 관한 방해. 네. 그러니까 업무 방해는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해지고 확실해질까봐. 그러니까 USB를 누구한테 뭐 기자한테 조선일보한테 줬는데 그걸 뭐 안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주진우 기자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차원에서 조선일보 폐간 얘기 나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자료가 있고 이걸 명태균이 넘기겠다라고 했으니까 넘긴다라고 넘겼다는 얘기를 들어서 결국 안 되겠다 계엄하자. 이게 또 좀 설득력 있는 설명 같아요. 이제는 보면 그게 야당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야당 탓 뭐 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12월 3일 한 거는 네. 이것 때문이다. 이 자료 네. 때문에. 그게 사실은 훨씬 자연스럽죠. 그렇게 보니까 무슨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뭐 아니면 매산 야당의 입법 폭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네.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 같아요. 이유고 예. 실제로는 이게 그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맞아요. 보면 사건을 추적할 때 예.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 이게 뭐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답이 일단. 근데 이거는 끄덕끄덕 이게 거려. 예. 맞아. 그랬을 것 고개가 같아 진짜. 끄덕끄덕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최유진 교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아 이거 아니 내가 진짜 성공시키려고 했다면 국회 열렸을 때 했겠냐. 주말에 했지 뭐 이런 식의 국회 안 열렸을 때 했지. 이거 경고하려고 이때 한 거다.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보면 사후에 껴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껴맞추는 거. 그러니까 그때 12월 3일에 안 하고 못 빼길 그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정리해낸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장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고 수사도 오늘 보니까 명태균 조사도 하지만 어제 김한정 씨 그러니까 네, 이 오세훈 스폰서라고 하는 후원회장 그 사람 압수수색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어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면 결국 우리가 눈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이준석, 뭐 김종인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의 큰 파장을 앞으로 조기 대선판에 불러올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일단 명태균 씨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돼선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그거는 명태균 씨의 의사에 따라서 선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거기서 드러나면 그 명태균 씨의 호불호에 따라서 수사에 그 유불리가 결정되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서 네.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가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는 뭐 수차례 전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죠. 뭐 녹취도 나오고 예. 그리고 증거도 일정 부분 드러났으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건데 네. 사실은 그 아직은 우호적인 정치인들 내지는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태균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빼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늦춰줘? 뭐 그렇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너무 오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오래 갖고 있었다. 오래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이거를 드러나는 증거, 본인들이 확보한 증거에 의해서 정말 증거를 쫓아가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일종의 패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올해 다 보면서 누구를 밀어야겠다, 누구한테 줄대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장난칠 수 있다 이른바. 누구에 대해서 불리한 건 공개하고 누구에 대해서 불리한 거는 좀 쥐고 그렇지. 있고 예. 아니 그렇게 생각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이미 지났죠. 벌써 몇 달째예요 이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합니다만 네. 사실은 그런 오해 뭐 오해인지 이해인지 저는 잘 정확히 저는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 제3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 명태균 게이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명태균 특검법 오늘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될 예정인데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고
이거 또 할 것 같아서 하겠죠. 네. 할 것 같고. 자, 최상목 대행 측의 입장이 좀 나왔네요. 마은혁 불임명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 야, 이거 태세 전환 이렇게 또 하네요. 그러니까 야, 진작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다시 또 시간 끌려는 전략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 걱정되네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사실은 네. 탄핵권과 관련해서는 참여를 안 해도 충분히 선고를 할 수 있고 뭐 지금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 어째 돌아가는 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이제 헌재 결정을 이유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네. 야 새로 임명됐으니까 이 사람 끼워줘 이런 아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쪽에서는 아마 또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네. 할 텐데 윤석열 쪽에서는 특히나 이거 공정한 재판하라 원칙대로 가라 하고 있는데 법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9명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다른 일반 법원 같으면 당연히 변론적으로 하는 합의제. 게 맞죠. 예. 합의부 재판부 같으면 3명이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헌재 재판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근데 야 이게 언제는 마은혁 후보자가 완전히 좌파 뭐 경도된 그렇죠. 일종의 뭐 표현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뿌락치 수준으로 비난하더니 네. 이제 임명되고 나면 왜 안 끼워주냐 헌법 탄핵 재판에 이런 앞뒤가 어긋나는 주장들을 하겠는데 이제 예, 걱정됩니다. 어쨌든 이 여론전이 펼칠 거다. 그러니까 네. 헌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론전이 예상이 된다. 알겠습니다. 여론전이 예상이 돼. 최상목의 이 태세 전환, 이거는 계속 두고두고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이준석 이제 대선 주자들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김문수 뭐 장관도 턱걸이 영상이 올라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휴 턱걸이 잘하더라고요. 건강에 문제 없다. 네. 대선 뛸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책 냈습니다. 네. 좀 보셨습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니 저는 뭐 네. 그거를 사서 볼 생각은 없고요. 그냥 뭐 사서 보지 않아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주요 얘기가 내용들은 알 수 있으니까.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급 관련 언급이 70번 정도 언급이 됐다라고 해서 이거 뭐야? 국민이 먼저는 이재명이 먼저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70번이나 나온대요. 네, 70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비판하면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내가 좀 대선 주자, 대선급으로 이번에 한번 내가 보수 진영 후보 돼야지. 이재명과 맞짱 뜬 사람이 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책이 그렇겠죠, 아니냐. 아무래도. 네. 대선용 네. 책을 좀 낸 건데 한동훈 전 대표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너무 전형적인 판에 박힌 음. 그 출마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선거 직전에 책을 내고 예. 또 보통은 출판 기념회 뭐 아니면 북 콘서트 이런 그렇죠. 형태들을 예.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식사 정치 네. 뭐 이런저런 그 원로급의 사람들하고 식사 정치를 하고 책 내고 네. 또 책 낸 김에 그걸 그 기회로 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너무 판에 박혀 있어요, 사실은. 그렇네요. 네. 네. 우리가 봤던 모습. 그러니까 언더 73이라고 하는 뭐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지면서 뭔가 이제 젊은층에 소구하려는 듯한 그런 전략을 또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또 행보를 보면은 판에 박힌 모습. 뭐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행보는 네. 언더 73의 그 73이 73살 같아요. 73살. 73살 73년생이 아니라 네, 그 또래 분들이 하는 예. 그 전형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싶어요. 의원님도 언더 73이시네요. 그럼요. 전 한참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예. 김문수 장관이네. 거기는 오버 73이네. 따져보니까. 이거 언더 73이 김문수 견제용 같은데요. 해석이 되네요. 네. 예. 김문수 견제용이었네. 결국엔. 언더 당내 73이 1위 후보. 그렇네요. 한동훈 전 대표. 이거 전략적인데요. 이걸 보면은 언더 73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계엄 당시 연락 와서 뭐 피해라 뭐 이런 얘기 받았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계엄 이 해제 의견을 내가 우리 친한 계엄대 가서 했어. 이거 좀 강조하면서도 차별화를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차별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게 유일한 유일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리고 12월 14일 네. 탄핵 소추 음. 딱 그 지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한데 네. 문제는 책 내용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또 비대위원장 할 때도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실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원장에 물러나라 이게 이제 공천 놓고 다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음. 그래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는 잘 지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 예.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서 누릴 거 다 누렸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런저런 불합리한 요구를 받고도 예. 잘 지냈네. 잘 참고 잘 따랐네. 뭐 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검사라는 경력을 빼고 그다음에 계엄 때 내가 이렇게 기여했어라는 얘기를 하고 나도 죽을 뻔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표심을 자극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이 딱그 이면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 정권의 황태자로서 윤석열 정권의 제일 어떻게 보면 기여한 아니면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한 몸이 되면서 같이 함께 해온 동고동락 해온 이른바 친윤 정말 찐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까지는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과 다를 게 뭐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술 안 먹는 윤석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취약점은 그거예요. 누가 봐도 싱크로율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딱 갈라지는 부분이 비상계엄.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인데 그건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수십 년을 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탄핵돼서 열리는 대선에 싱크로율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또 후보로 나온다? 그게 네. 가장 취약점일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게 취약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 뭐 중도층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 이게 글쎄요 저는 단시간 안에 이게 사라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렇게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 책을 내고 책 내용에 이런저런 윤석열 부부로부터 받았던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은 걸 담았다는 것 자체가 네. 또 일부 극렬 지지층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렇네. 그래서 지금 뭐 본선은 모르겠지만 본선은 뭐 글쎄요. 본선 생각을 지금 뭐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경선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의 그 줄타기가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이뭐 한동훈 힘들고 오세훈, 홍준표도 사실 엮여 있는 게 이제 많아 보이는 모습이고 결국 김문수 오버 73. 오버 73 언더 73은 누르고 오버 73으로 간다. 그래요. 지금 다이내믹합니다. 여당 이제 다이내믹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 이른바 광복 행보를 하고 있고, 근데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이제 예정이 됐고 검찰은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심. 아니 3월 26일 날 선고가 되면 사실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대법원 확정 선고가 언제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나 바로 피선거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확정이 된다 그러면 네. 만약에 대법원 유죄로. 확정이 뭐 1심과 비슷한 내용으로 확정된다 그러면 네. 피선거권이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렇죠.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되면 사실은 5월 대선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어려운 스케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재명 이 대표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무죄 난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설령 유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법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스케줄 스케줄 어렵죠. 336 아니 무죄 나면 끝나는 거고 뭐 예. 이거는 뭐
그렇죠. 논의의 가치도 없어지는 거고. 네.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예. 남았습니다만 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다 그러면 대선에는 아무런 아무런 문제 영향이 없다. 없을 거고. 제가 봐도 이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기가 참 어려워 보니까 무죄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설령 이게 2심 말고 이제 대법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6개월 뭐 336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5월 안에 끝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은 이제 3개월 내에 아, 그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죠. 대법원 네.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월 26일이면 이제 적어도 6월 25일까지는 선고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대선은 5월에 있을 스케줄이잖아요. 네. 지금 스케줄상은 5월 대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가 그렇게 되거든요. 3월 26일 날 선고를 해요. 그러면 검찰 피고인 측 어느 한쪽에서 상고를 하게 되면 그렇죠. 상고 상고도 기간이 있죠. 네. 일주일 있단 말이에요. 네. 일주일 안에 상고 결정해야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상고장이 들어오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절차가 대략 뭐 2주 정도 걸려요. 그것도 시간이 어. 꽤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2주 있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송 기록을 받았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라는 거를 당사자들한테 보내거든요. 예. 그러면 그 통지서가 수령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고한 측에서. 그럼 그것만 따져도 한 달, 얼마야 지금? 한 달 넘어가네. 한 달이 훨씬 넘어가죠. 예. 근데 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5월 달 안으로 대법원 선고가 나기는 쉽지 않아요. 스케줄상. 그렇네요. 자, 그래서 대선 이재명 대표의 대선 레이스는 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 피선거권이 뭐 항소심에서 박탈되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럴 일은 없다. 대법원에서 스케줄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는 네. 스케줄상 어려워 아하.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줄 따지더라도 네. 뭐 유무죄 이걸 떠나서 스케줄 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대선 레이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조기 대선으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조기 대선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프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도층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는데도 아직까지는 뭔가 차별화되거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전략적인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시기를 좀 놓쳤죠. 아, 놓쳤다는 네. 거예요. 탄핵 소추가 된 이후부터 서서히 좀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탄핵되는 건데 근데 예. 중간에 이른바 보수층의 결집 효과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방향 선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는. 맞아요. 민심 변화는 그거보다 먼저 먼저 일어난단 있었다. 말이에요. 먼저 일어난 게 사후적으로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게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지금 중도층에서는 거의 뭐 다 떠났어. 다 떠났어요. 아뜨거는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가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성. 막 달렸는데 그 이- 브레이크 못 밟아. 예. 예. 물리학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죠. 사람 네. 행동도. 막 달려가다가 어떻게 갑자기 팍 틀어. 이게 회전 반경이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데 예. 글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딱 탄핵 인용 결정이 났을 때 이 네. 지도부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저는 의문이에요. 지도부 이 지도부도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 왜냐면 예. 여태까지 하던 얘기가 있는데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하루 아침에 말을 바꿔가지고 막 아니 뭐, 지금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예, 개헌 이제 또 예.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있고 뭐 얼마 전에는 예. 비상계엄 해제 또 일어나더라도 자기 해제에 토론에서, 참여하지 예. 않겠다 하던 얘기가 있는데 그렇네요. 어, 사실 당의 얼굴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도부가 누구냐. 아니 물론 대통령 선거는 예.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이 얼굴로 전면에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네. 옆에 나란히 서는 공동 선대위원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 다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빠질 것 같으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는 게 맞겠죠.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이고 사실 이 설 연휴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이제 지지율이 어땠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민주당 거의 따라붙고 아니면 더 높게 나오는 것도 네.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서울역에 막 뭐 나눠주러 갔다가 뭐 비판받고 욕 먹고 지금 철수하기도 했고 그런 그러니까 일이 있었는데 여론조사와는 다른 다른 민심을 봤어야 되는데 네. 그때 여론조사만 갖고 야 이거 봐 우리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잖아 지지율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네. 뭐 이거로 계속 일관했단 말이죠. 그건 아하. 어마어마한 패착이죠. 어마어마한 패착이다. 네, 국민의힘이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 오늘 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좀 나오고 상정 안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통과했는데 빠르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템포를 좀 늦추네요. 지금 알튜브님께서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 않기로 했다는데 무슨 의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뭐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막 울면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상법 개정안.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첫걸음. 네. 첫걸음이고 또 부수적으로 네.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잖아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는 거하고 또 하나는 상장 회사의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거. 네. 내용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건 맞아요. 맞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근데 여기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네. 집단 소송이 됐던 뭐 아하. 쪼개기 상장 금지가 금지를 포함해서 네. 이게 또 요새 하도 물적 분할에 의한 그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최근에 재벌 기업들이 새로 뚫은 통로가 뭐냐면 뭐요? 해외 상장이에요. 해외에 있던 법인을 예. 이거를 상장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참 돈 많이 버는 그 기업이라면 또 주주들이 피해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국장에 있는 분들은, 국내- 코스피에 있는 분들은. 국내 주식 시장의 쪼개기 상장하고 별로 차이도 없어져요, 이게. 근데 현대차 그룹이 제일 먼저 시작하더니 이제 예. 또 LG 그룹이 하더라고요.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또 안 되죠. 이게 뭐면 하여튼 꼼수의 대마왕들이야, 진짜. 꼼수 대마왕이야. 이거는 못 막습니까? 이것도 이제 법 개정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사실은 예.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 쪼개기 상장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해외 법인의 그 나라에서의 상장 아니면 해외 상장 네.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항상 지배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탈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게 확인돼요. 증명이 돼요. 문제죠. 아. 항상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네. 필요하고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네. 법원에서 사실은 법의 취지를 저는 지금까지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네. 이재용 회장의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그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그 판결 취지를 보면 네.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버젓이 계속 판결로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이 주는 의미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를 입법적으로 확인시켜서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실은 확인적 규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상법은. 아하.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첫걸음이고 이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인데. 아 오늘 본회의 오늘 오늘 통과가 되면 좋을 텐데 한 템포를 또 쉬어가네요. 네. 근데 재계의 반발이 극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여태까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브레이크 걸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뭐 상법이 통과되면 해외 펀드에서 무조건 회사 재산 다 배당으로 나눠줘라 이런 요구를 할 거다. 미쳤어요. 해외 펀드가 왜 뭐 극단적인 그런 그렇게 예, 다 가정을 배당으로 나눠가지면 주가가 폭락할 그렇죠. 텐데 자기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있는 주식 주식이 주가를 있는데. 폭락시킬 목적으로 배당 무조건 많이 하라고 회사의 경영 상태나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하라는 요구를 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우리가 배당을 짜게 하고 적게 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비교해 보면요. 예. 아니 지금 이런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쳐서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데 네. 주주 환원율을 보면 미국 회사들이 90%예요. 우리가 20% 중후반이에요. 우리가 짠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해요. 그래요? 중국 회사들보다도. 야, 이거 글쎄요. 중국 비판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더 뭐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는 중국 주식이 나아요.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참 중국의 답답하네요. 회사는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좌지우지 된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 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했고 너무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미국 등등에서 해외 주식을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근데 최근에는 미국 주식 조정을 받고 국내 뭐 우리 코스피가 더 낫다, 더 최근엔 괜찮아졌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도 회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개미들, 개인 투자자가 있는 그곳이 국장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개인 투자자에 가면은 또 이렇게 또 안 좋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신데, 우리 코스피, 우리 주식시장, 우리의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대책들과 그런 정책들은 꾸준히 차근차근 또 빠르게 준비를 해가면서 투자자들이 정말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최근에 요 며칠 미국 네. 주식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격이. 예. 뭐 이건 뭐 PBR 기준으로 하던 PER 기준으로 하던 비싼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건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주식은 이제 끝이다. 할 필요 없고 한국 주식은 나아지냐? 한국 주식이 나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나아지려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네. 이런저런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장 회사는 영어로 하면 이게 퍼블릭 컴퍼니잖아요. 우리가 IPO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만 그 P가 뭐예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공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 근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퍼블릭이 아닌 것처럼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프라이빗 회사처럼. 그렇죠. 그걸 고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용인을 해왔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아니면 컨텐츠 이런 걸 봐도 뭐 그 진짜 재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영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한경련 이제 정경련이 이름 바뀐 한경련 요새 보면 거품 물잖아요. 이거 상법 절대로 개정하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이 선진화되면 멀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주들의 의지에 따라서 또 언론사들이 그렇죠. 쫙 일률적으로 상법 개정하면 큰일 날 것처럼 기사를 계속 연이어서 싣고 있는데 그걸 보면 드는 생각이 있죠. 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상법 개정안 통과인데 오늘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걸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렸는데 이거는 글쎄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이다.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내려서라도
내수 부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네. 한 거고 또 앞으로 더 내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만 보면 금리 내리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아직 상당 기준으로 미국이 기준금리가 4.5%란 말이에요. 우리가 0.25 내려서 2.75로 네, 내려왔으니까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1.75%예요. 역대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측면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예. 뭐 내리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걱정이 우리는 내리고 예. 최근에 그 일본이 인플레이션 4% 찍은 거 아시죠? 예. 일본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금리는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다 저성장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저금리 자체가 저금리는 저성장입니다.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뭐 이른바 제로금리도 유지했다가 요새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아직 1.5%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일본 기준금리는 훨씬 그거보다 낮고 네. 뭐 이른바 국채의 그 거래되는 금리도 1.5%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일본 기준금리는 훨씬 낮죠, 그거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금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무슨 코로나가 터진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도 아직은 아닌데 예.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그만큼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저성장 국면에다가 워낙에 지금 또 GDP도 성장률도 네. 1.5%까지 한국은행이 낮추고 있고 지금 또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중국이 계속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워낙 안 좋은 거죠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 뭐 정답은 하나로 모아지게 돼요. 이런 불안정성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 네. 이게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또 이거를 또 이 꼬집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헌재 판단을, 그러니까 이 결심을 늦추게 하는 꼭 그런 목소리 나올까 하면 걱정입니다. 빠르게 판단 내려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빠르게 판단 내리길 다시 한번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가셔야 되는데 아까 약속했습니다. 용방불패 TV, TV. 좀 띄워주세요. 용방불패 TV. 자,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 유튜브 띄워드렸었는데 김용남의 용방불패 TV 지금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었네요. 아니 여기 오마이 TV에 비하면 뭐 2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오마이 TV에 나오셔서 이제 시청자분,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시고 하면 쭉쭉 늘어날 겁니다. 빨리 20만, 50만, 100만, 200만 계속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